네, 경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지적 근거로 찰스 다윈스의 진화론을 듭니다. 그런데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를 들먹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용어가 다윈이 아니라 허버트 스펜서의 것이라는 사실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버트 스펜서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정치적 해석을 곁들여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옮겨놓은 말이에요. 사회 진화론, 소셜 다윈리즘에서 주장하기를 세상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경쟁력을 키우는 편이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최고의 유전적 자산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 사라지는 진화라는 경쟁이 나은 산물이 아니던가요? 다윈 자신도 사회 진화론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자연은 그 자체로 사회 진화론에게 궁극의 변명거리를 제공해준 듯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경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주고 어른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회사와 기관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리라는 바람으로 경쟁에 크게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대한 지나친 숭배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했고 우리를 해결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불어 살고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공존 공영, give and take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경쟁이 알게 모르게 좀먹어온 부분이에요. 형제간 관계를 연구한 여성 원로학자 주디 던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거의 반세기를 바쳤어요. 그녀는 동생이 태어난 다음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9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관심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행동들이었어요. 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안에서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찾아오는 변화는 엄청난 것이에요. 형제들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재밌는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아무런 제약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은 자기네 가족이 모두 협조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만 사실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경쟁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든요. 가족 안에 들어가서 관찰해보면 경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80% 정도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가해자 겸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폭력이 흔히 일어납니다. 전체 어린이 중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형제로부터 폭력을 경험해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물리적 정서적 학대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보다 심하며 가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폭력적 관계 중 가장 심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위원회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에서는 형제 간 경쟁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아이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만 격렬하게 미워하기도 해요. 형제들 간의 경쟁 속에서 당사자들의 감정 속에는 민망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쟁 관계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만큼이나 강력하게 지속되다가 양쪽이 사회적, 직업적, 심지어는 지리적으로 서로 멀어지고 나서야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분간은 격한 감정들이 잦아들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다시 불이 붙고 말아요. 상속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꽃이 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잉 경쟁적, 하이퍼 컴패티티브적인 성격은 경쟁을 붙인 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겨서 자부심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는 무차별적 욕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잉 경쟁적인 사람들은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경쟁을 하려 들어요. 이들에게는 모든 사회적 만남이 권력, 통제력, 지배권을 얻거나 잃을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라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득과 자기애적인 사리사욕이 다른 모든 사안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과잉 경쟁적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패배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과잉 경쟁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생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을 용의자로 주목합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뇌의 발달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어요.
성인이 되면 우리 모두는 기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갖게 되고 이 수준은 평생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요. 테스토스테론의 기저 수준이 높은 남성은 결혼하는 비율이 낮고 이혼 가능성은 더 높으며 교육과 수입 면에서도 성취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요.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저 수준이 높을수록 지배에 대한 욕망도 더 커지는 것으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대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에서 제일 충격적인 면은 빈약한 판단 능력과 저하된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저명한 자폐증 전문가 사이먼 바론 코헨이 이끈 한 실험에서는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한 후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팀이 예측한 대로 테스토스테론은 타인의 의도, 감정, 기타 정신적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저해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입증된 것이에요. 연구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협업 능력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의 원인을 주로 자기중심성 편향, egocentricity bias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가치 있다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은 가치가 덜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준 상승은 사실상 각각의 사람들을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었고 타인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떨어뜨렸고 결국 협력의 가치를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은 하나의 학습 환경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접하고 또 헤아리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은 아이의 경쟁심이 발현되고 아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갈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과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감정에 맞닥뜨려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를 단념하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 사랑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식사 자리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두고 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뜨거운 토론 속에서 서로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예요.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한 가장 창조적인 반응은 바로 탈정체와 de-identification입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 프란세스 샤르터가 붙인 것으로 그는 50%의 DNA를 공유하고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그토록 성격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수백 쌍의 형제 자매를 연구한 끝에 샤르터는 형제 자매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경쟁 의식을 완화하는 한 방편으로서 서로 간의 성격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르터는 이것을 카인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였고 특히나 성이 같은 형제, 그 중에서도 다른 형제의 바로 뒤에 태어난 아이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샤르터에 따르면 탈정치화는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창조적인 시도인 것이에요. 심리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프랑크 솔로웨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소, 니치라는 개념은 생태학 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한된 환경 안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가용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적소, 패밀리 니치도 비슷하게 개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서적, 지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출생 순서, 성별, 신체적 특성, 기질적 특성에 따라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자기가 맡을 역할을 창조한다라고요. 협력하는 능력과 경쟁하는 능력을 동등하게 갖출 수 있느냐는 우리 자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점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서구 문화에서는 경쟁이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지배적인 비유로 고집스럽게 자리 잡았고 책, 도구, 앱, 수업, 개인 코치, 수많은 득점표들이 우리를 더 크고 거칠고 악랄하고 성공적인 경쟁자로 만들기 확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마치 문화 전체가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동되는 피드백 회로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1등이 되지 못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승자가 아니면 곧 패배자라고 설득당해 왔어요. 반면 우리의 협력 능력을 갈고 닦으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협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더욱 갈고 닦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협력이 아닌 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진화적인 필연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 내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조직, 기관, 그리고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 모두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선택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교육 과정의 매 단계에서 얼마나 경쟁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에게는 실패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이 계속해 눈앞에 얼쩡거려요. 영국 학교에서는 경쟁이 뉴욕만큼 일찍 시작되지는 않지만 부모들의 불안과 압박은 마찬가지로 극심해요. 만약 교육이 경쟁이고 거기에 달린 것이 너무나 크다면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미국이나 영국 아이들의 교육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교육 역시 점점 더 많은 것이 걸린 게임으로 변하고 있어요. 성공하라. 그럼 너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는 결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승리란 제대로 된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보고 제대로 된 점수를 받고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높아져 왔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청년 실업까지 겹치고 나니 영속적인 히스테리로 바뀌고 말았어요. 보수 좋은 직장이 별로 없다 보니 휘황찬란한 학교 성적은 필수가 되었고 실패 위험은 높아진 반면 저성취에 따르는 대가는 치명적으로 변했어요. 인터넷, 로봇공학, 세계화의 영향으로 비숙련직 일자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고 열심히 일해서 정상에 오를 기회도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인류 교육 말고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말단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오른다는 낭만적인 스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교육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우열반 편성은 아이들이 자기가 승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열반 편성의 원래 의도는 학생들이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지만 열성반에 편성되면 학생 자신이나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학생을 공부 못하는 아이라 낙인 찍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열성반은 패배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그 과목에 별로 소질이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그럴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녹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점이 신속히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성적표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할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은 분명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글을 사랑하는 방법, 지도를 해독하는 방법, 좋은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과 다른 차원의 장기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적어도 반세기에 걸쳐 인간의 동기에 대해 연구해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등수, 상, 성적 등의 외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고유의 내적 욕구는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부터 깊은 동기를 부여받을 수는 없으며 한 가지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메달, 보상 등의 단기적 보상이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장기적 욕구는 밀려나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포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실험이 40년 전 에드워드 데스와 리처드 라이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독창적인 연구 이후로 실험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검사했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과제 수행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적, 점수, 수료증, 돈, 트로피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구체적 보상이 실제로는 내재적 동기를 갉아먹는 결과를 보였던 것이에요. 일찍이 1950년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조이 폴 길포드는 자기 동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교육과 창의적 생산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그리도 적은 것인가? 라고 말이죠. 길포드는 지능의 정신특정법 연구로 유명해졌고 수렴적 생산, convergent production과 발산적 생산, divergent production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수렴적 생산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대조적으로 발산적 사고 방식은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표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는 근본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과 관련 있는 반면 후자는 본질적으로 창조적, 창의적, 탐험적이에요. 우리의 교육제도는 수렴적 사고방식만을 권장하고 발산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방식은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두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과 베스 헤넷이는 길포드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창조성과 교육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5가지 방법으로 창조성을 죽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 5가지는 아이들이 보상을 바라고 공부하게 만들기, 학생들이 예상되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기, 아이들을 감시하기,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기,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기예요.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인 셈이죠.